아시는 것처럼 조한창 정영식 재판관은 그때 정족수 문제에 관해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실체 판단에는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체 판단에 가담했다면 심리는 똑같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 네 분의 의견과 기본적으로는 같은 의견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이제 결정해서 확인이 됐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한덕수 그 기각 결정에서 드러났던 여러 그 다른 생각들을 이 윤석열 파면 결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모아갈 거냐 하는 문제인데, 오늘 그 선고 요지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일단 정영식 재판관께서 주심이시기 때문에 결정문 전체를 이제 기본적으로는 쓰셔요. 그 과정에서 상당히 다른 재판관들께서 좀 배려를 하는 적이 있다. 본인이 이제 보충 의견도 하나 쓰셨지만 결정문 원문에도 그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걸 보면 상당히 답답하고 뭔가 이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법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보충 의견을 하나 정도 쓰는 방식으로 정영식 재판관이 결론에는 법정 의견을 이루도록 설득을 좀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말씀은 이제 김영두 재판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이제 반영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고, 지금까지도 아닙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 완전히 이게 먹통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누가 풀어야 하느냐. 문영배 재판관 지금 이제 소장권한 대행이 리더십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5대3으로 갈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태업을 하듯이 자, 우리가 선고를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상상을 했는데, 결국 그 시점에 김영두 재판관이 나서면 뭔가 크게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그 생각은 사실 제 생각이 아니라 이제 지금 처음 밝히지만 우리 그 한동대 법학대학 이제 법대에 계시는 우리 이궁훈 교수님의 아이디어 또는 이제 생각 또는 견해였다, 이제 이런 말씀을 확실히 좀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영두 재판관이 중간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활약을 하면서, 제가 뭐 활약이라고 주관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활약을 하면서 결국 이제 마무리가 잘 되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따질 것은 정치평론가 위치에서 좀 따져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그 정도의 내용이 조율될 것 같으면 8대0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으면 국민들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좀 진작에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여서 해도 되는데 왜 그걸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미스터리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덕수 그 국무총리하고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굉장히 잘못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지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결국 이제 6대3으로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5대3이 되면은 아예 결정이 못 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 계산들을 이분들이 분명히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는 쪽으로 지금까지 그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계신 거,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유감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추정하는 겁니다만 김영두 재판관이 나서가지고 만약에 이 법정 의견이 6분이 일단 확보되도록 하셨다고 하면 다른 두 분, 조한창 재판관이나 이제 김복형 재판관도 이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6대2로 할 거면 8대0으로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좋다라고 하는 그 자력에 이제 끌려가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오늘 나온 결정문도 보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절차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어떻게 준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해서 보충 의견을 쓰시는 정도로, 그러니까 반대하고 소수 의견을 쓰시지 않고 보충 의견을 쓰시고 여기에 맞서가지고 이미선 재판관, 김영두 재판관이 정반대 취지의 보충 의견을 또 남기시는 방식으로 양쪽의 의견을 이 결정문에 담았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 바깥에서 한덕수 씨나 최상목 씨 같은 경우에는 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방식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어떤 의미에서는 좀 통제하려고 한 것인데 헌법재판관 8분께서 그 안에서 이 문제를 스스로 풀어냈다라고 생각하고요. 김영도 재판관이 저희들 짐작하는 대로 역할을 좀 하셨겠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오늘 결정에 보충 의견을 쓰지 않으신 세 분의 재판관이 계셔요. 네. 문영배 재판장과 정계선 재판관 그리고 정정미 재판관 세 분입니다. 결정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담지는 않으셨지만 법정 의견을 꿋꿋이 지키는 방식으로 이분들이 중심을 잡으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하는 말씀인데 8분 모두가 애를 많이 쓰셨고 또 자기 주장을 해서 제가 전에 다른 곳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판사들 중에 이 찬란한 소수 의견을 쓰고 싶은 그런 명예욕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적어도 이번 결정에서는 그걸 좀 자제하시고 국민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이제 다 좁히신 거에 대해서는 8분 모두를 다 좀 치아드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폭삭 속았으다. 수고 많이 하셨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의 존폐 문제까지 사실 국민들이 거론하면서 이런 헌법재판소 왜 둬야 하느냐 질문이 많았고 비판도 엄청났습니다. 그럼 헌법재판소가 오늘 이제 8대 0으로 파면 결정을 하면서 그 이슈는 좀 사라질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예. 저는 그 3월 26일을 전후한 시기에 헌법재판소가 약 2주일 동안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서 결정을 늦춘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초조하게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던 대다수 국민들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분노하고 도대체 이 8사람의 법률가에게 우리 헌법을 지키는 최종적인 책임을 맡겨두는 것이 옳으냐라는 헌법재판소 제도의 정당성에 관한 여러 질문들을 하셨어요. 저는 그게 헌법재판 제도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헌법재판관 8분이 큰 부담과 압력을 느껴서 이 8분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결정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거리에 나와 있는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까지도 설득하기 위해서 이 결정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아주 강한 압박과 강한 부담은 받으실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 한 2주일 정도 대한민국에 계신 보통 시민들께서 가만 있지 않으시고 여기 스픽스입니다만 정말 스픽 아웃을 해서 헌법재판소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헌법재판소 아예 개헌을 해서 없앨 수도 있다라고 본인들의 뜻을 많이 밝히신 거. 이게 결과적으로는 오늘 같은 아주 상식적인 결정을 낳는데 에너지가 되었다. 동력이 되었다. 그런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번에 재판소 내부 규정이나 이런 것들도 좀 구체화되지 않았던 부분은 이제 어떤 식으로 다듬는 방법도 있을 테고, 이제 재판소의 운영 체계도 혹시 개헌이라는 상황이 오면 이제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라는 과제 정도는 이제 던져놓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의 지금 재판관 자격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의 헌법이. 이건 좀 손을 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헌법재판에 법률가들 8분, 9분만 모여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저 개인 생각으로는 9분 중에 4분 이하로 이 법률가 자격이 있는 특정 직군에 있는 사람들만 다 모여서 결정하게 하지 말고 다른 쪽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적어도 이 9분 중에 4분 이하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차제에 이 9분을 유지한다면 9분을 3분씩 3부가
이렇게 이제 구성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 네. 아니면 모두가 국회에서 이 재적 3분의 2 또는 출석 과반수의 출석 3분의 2 정도의 가중 과반수로 선출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것도 좀 생각해 볼. 자, 그 말씀은 이제 생각합니다. 지금 법관 중심의 헌법재판소 구성이 이제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는 것이고,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국이나 이제 헌법재판소를 운영하는 쪽에는 우리처럼 이제 법관이 아니고 이제 비법관 또는 일반인들 중에서 들어와서 이제 헌법재판관으로 하는 나라도 있습니까?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 다들 법률가들이 지금 연방 대법원을 구성해서 헌법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 연방 대법원은 일반 사건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흥미롭게도 미국 헌법 안에는 이 대법관의 요건으로 법관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임명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법률가들이 기본적으로 하는데, 그때 그 법률가가 판사나 검사 출신들만이 아니고 법학 교수들 또 여러 분 참여를 하고 있어서 적어도 법조 안에서는 모든 직역이 다 참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이제 다른 그 제도, 헌법위원회나 뭐 이런 제도들에서는 일반인들, 정치인들도 참여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헌법재판에 관해서는 거의 선진국 그 대접을 받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률가가 아예 없으면 법적으로 그 좀 모순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서는 헌법재판소는 일종의 헌법 배심이다. 이 법률가들끼리 모여서 하는 재판부라기보다는 배심이다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은 결국 헌법이라는 것이 국민이 이 헌법이라는 틀 안에서 그 기준에서 우리가 법을 만들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니, 법관의 점유물이 되어서 이걸 할 수 있느냐 또 판단까지 하느냐 하는 것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이제 해야 한다는 것이고, 말씀 들어보면은 국가부 장관이 반드시 군인 출신이어야 하느냐, 네. 오히려 문민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네네. 그리고 사법부에서 지금 판결을 내릴 때 판사들이 내기 전에 배심원 제도라는 걸 통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그 당사자가 충분히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처럼, 헌법재판소가 정말로 판사들 중심으로 저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 제도 유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오늘 결과가 국민들의 마음에 부합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잘했다기보다는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했다가 아니고 살았다. 이제 겨우 살았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 재판관들이 저렇게 국민들에게 이제 그 실제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으면서 마지막에 보였던 국민에 대한 실망은 제가 이럴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나. 근데 국민들께서 그렇게 강하게 압박하셨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오늘 같은 매우 상식적인 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치에 좀 닿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정치적으로 제가 이제 평론가로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국민들의 압박이 민심으로 그대로 응축이 되어서 전달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상식을 벗어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도 되겠습니까? 예,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네. 거기서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은 것은, 헌법재판관 이제 46재판관까지 들어오면 9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9분이에요. 그러면 중학생들 정도가 되면 그 9분 이름도 다 알고 어떤 배경의 분인지 알고 지금까지 결정을 대체로 어떻게 좀 갈라져서 하고 있는지도 알고, 이렇게 돼야 헌법재판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우리가 겪은 이것이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무슨 뭐 헌법재판하는 자동 판매기처럼 누가 재판관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넣으면 어떤 결정이 나온다,
우리나라 법원은 판사가 사실 누군지 잘 모르고 우리가 그 결정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법원도 판사가 누군지 알아야 되지만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9분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중학생 정도는 다 알고 논평도 하고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찬성이다, 나는 반대다 라고 하는 것이 일상의 이 담론이 될 수 있어야 오늘과 같은 그래도 비교적 이제 그 시민적 상식에 가까운 판결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헌법재판관들이 익명 속에서 계속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 오늘과는 다른 그 판단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우리 국민의 상식적 기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의심치 않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바깥에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야, 저 사람 진보야, 저 사람 중도야, 저 사람 보수야 라고 하니까 거기에 부하내동하면서 소위 말하는 정치질에 노출이 되고 그러면서 어영부영 상황과 시간을 끌고 가는 이 모습이 실제로 드러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는 매우 떨어졌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헌법재판소가 책임을 면치는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오염이 될 수가 있는 데인지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는 못했습니다. 그 오염이 될 수 있는 위험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들께서 대체로 그 사법시험으로 보면 17기, 18기 그때부터 27기 정도에 퍼져 있는데요. 대체로 그 연배의 분들은 사법시험 합격을 300명 정도 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300명 정도 합격한 그 사법시험의 합격자들이시고요. 다 같이 연수원을 다녔고 또 뭐 일부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8분 중에 7분은 그 출신 학교도 같으셔요. 서울대법대 다 나오신 거죠. 예. 예. 뭐 개인적으로는 저도 같은 동문이신데. 예.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좁은 풀 안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한국 사회가 뭐 몇 달이 건너면 다 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도 사실 알려고만 하면 한두 달에만 건너면 다 소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주 좁은 풀 안에 계신 분들입니다. 저는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이건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은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많아졌고, 뭐 최근에 이제 로스쿨 제도로 다 바뀌었고, 그래서 옛날만큼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의 직군에서 헌법재판을 독점하는 일은 민주사회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걸 전제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훨씬 더 잘 선별하고 또 헌법재판관 9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모두를 위한 결정을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서는 이번에 보니까 헌법재판소장을 여야가 합의를 못 해가지고 결국 이제 선임재판관이 권한대행 좀 하시다가 헌법재판소장 역할 조금 하시다가 퇴직하시고 이런 게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한 6, 7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실 박한철 재판관도 찾아보니까 이제 헌법재판관을 조금 하시다가 나중에 헌법재판소장을 이제 한 5년 가까이 하시고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은 좀 따로 임명하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을 만들어 두었는데 여야가 헌법재판소장도 지금 이렇게 제대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 이것도 좀 반성이 필요하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